네, 오늘 보실 주제는요. 저희가 그 제목은 국제관계 이해 및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 매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제목과 관련해서 이건 직관적으로 저희가 오늘 할 타이틀이고요. 조금 더 한 발자국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국제 교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무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해요. 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오늘 또 유심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차이를 넘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실 겁니다. 저희가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은 어떻게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매너, 문화 차이 이해까지 저희 90분 신나게 조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늘 저희가 이제 국제 교류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국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세계화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이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더 좀 깊게 보고자 하는데요. 세계화라는 단어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혹시 관련해서 조금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그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뭐 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화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하고 계신데, 그러면 세계화란 단어 지금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초반에 제가 질문하면 답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세계화라는 단어라는 건요. 저희가 이제 정의를 먼저 볼게요. 세계를 저희가 봤을 때 한자를 조금 보면요. 세가 그 세상에 쓰는 그 세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자를 찾아보면 인간에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체 공통의 무언가라는 얘기예요. 전 인류를 관련한 얘기고요. 개라는 건 범위가 없이 큰 범위라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게 이 한자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영어로 보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요. 글로브라는 것은 하나의 지구를 우리가 글로브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글로브, 지구화 되어가고 있다가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원래 하자면 지구화가 더 맞는 표현인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세계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계화라는 것에 대한 깊은 내용을 좀 보자면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시는 거죠.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화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켜 세계화로 같이 쓰는 단어에는요. 지구촌, 지구화, 글로벌화,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고 있어요. 아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랑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지구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지구촌이란 다 지구촌, 마을, 지구가 한 마을과 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많이 썼어요, 이 단어를.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촌이란 단어를 조금 뭐랄까요? 좀 촌이란 단어가 약간 그 느낌이 좀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서 글로벌화, 글로벌 시티즌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구촌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티즌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글로벌 시티즌인 거죠. 결국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 세계화란 단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겁니다. 국경의 개념이 없다. 국경의 개념이 없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벽이 있으면 서로 간에 뭔가 오고 갈 때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벽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상호 간에 의존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좋고 나쁨을 가르기 전에 저희가 장단을 보기 전에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단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 인터라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네이션, 국가 안으로 들어가다. 국가와 국경 안으로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는 게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단어 자체에 이미 벌써 국가 간의 국경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 대 나라들로 하는 것은 뭐다? 인터내셔널.
그리고 국가 간 개념이 없이 뭔가 같이 존재하는 거다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늘 쓰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조금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러면 세계화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계화의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세계화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이 물건을 싸게 사세요. 싸게 사세요. 예전에 제가 아까 저희 프로필 설명드렸을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승무원을 했어요. 예. 10년 전에 승무원을 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독일에 가면 꼭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가면 그 초록색에 흰색 꽃이 그려진 핸드크림 아마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대. 그리고 거기서 가서 사야 싸대. 라고 해서 막 이거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시아나 승무원 분들이 이미 싹쓸이를 해가신 상황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디 가면 뭐가 좋대, 어디 가면 뭐가 싸대 라고 얘기하는 그 핸드크림요. 지금 올리브영에 가시면 그 제가 독일은 산 것보다 더 싸게 사실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물류가 너무 좋아서요. 이제는 그냥 바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그 물건들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예전에 여행 가서 그걸 뭘 사야 돼, 뭘 먹어야 돼, 거기 게 더 좋대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는 그 직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쉽게 구매가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직구라는 건 그럼 직구를 다 해보셨겠지만 다시 얘기해보자면 그런 거죠. 네, 미국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TV를 사고 싶어요. TV를 사고 싶은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면 바로 살 수도 있고 싸기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모델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기 위해서 같은 모델을 미국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동네랑 저기 백화점이랑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더 싼 걸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규모의 발음이 그런데 지금 그 규모의 경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글로벌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내수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겟으로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다?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세계화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고요. 예,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저희가 조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이 BTS라는 보이그룹이요. 내수 시장에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유명했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거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전략을 짰다기보다는 이들이 가진 메시지라든지 이들이 가진 그런 이미지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SNS 매체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아갔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영어로 노래를 불렀나? 그건 아닙니다. 네,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에 구글에서 자동 번역이 되면서 인터내셔널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언어의 벽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요즘에는 자동으로 트랜슬레이터가 바뀌면서 이들이 하는 메시지를 외국 사람들도 보고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하시는데요. BTS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요즘 펜트하우스 혹시 보시나요? 네. 네, 저 시즌2가 시작이 됐죠. 네. 펜트하우스 보시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금요일날 제가 봤어요. 너무 재밌어 해서 유튜브에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찾아보면 댓글이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재밌게도 한국에서 한 금요일날 드라마고요. 그 밤에 하이라이트가 올라가요. 그러면 댓글에 보면 영어로 굉장히 댓글이 많이 적혀있어요. 이게 외국에 수출이 됐나?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동 번역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BTS만 해도 이들이 한국만 했을 때랑 경쟁력이 외국으로 갔을 때는 달라지고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콘텐츠라는 게 그 자체의 매력만 있으면 한국에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더 많은 시장에 더 넓은 시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였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생충 영화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기생충 상 받았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예, 난리가 났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저희가 뭐 흔히 인터넷 용어로 뭐 국뽕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지만 한국의 뭔가가 잘 되면 굉장히 같은 공감, 애국심으로 공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아마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그 작품상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그 기생충이 특히 아카데미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라는 걸 조금 살펴보면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국제 관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때 보면서 약간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정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봉준호 감독이 북미에서 인지도가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지금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굉장히 한국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아카데미는 그 영화제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봉준호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미국 축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미국스럽고 미국 친미적인 본인의 국미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만 최고 작품상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거기 후보작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최고 외국어상 정도를 따면 그것도 쾌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고 작품상을 주면서 아카데미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한 걸 우리도 인정을 할 거야. 우리는 미국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미국주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건 알아보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였다고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힘이 크고 우리가 흘려 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럼 기생충이 상을 탔네 할 수 있지만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모든 일에는 장과 당이 있죠. 네,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그 단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1월쯤 제가 설 연휴였죠.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설 연휴 때 중국에서 이런 병이 발병이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중국만 막으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했죠. 다 중국을 막으면 한국이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1차적 방어기도 했어요. 그게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제일 좋은 그 당시에는 방어법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세계화되어 있는지를 놓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만큼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놓쳤어요. 특히 이 국제적인 것을 모두 관장하는 아마 그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유엔도 마찬가지일 거고 놓친 부분이 중국만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발병은 했으나 중국에서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을 한 게 지금도 제가 부산에서 오늘 올랐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고 내릴 때 400명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한두 명을 그 행동을 막고 어떠한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 여기서 또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병이 특히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펼쳐지는 거는 세계화로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문화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막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었고 한국만 막아서 끝날 일도 아니었고 어떠한 정보를 같이 날아간
국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1년이 넘도록 지금 모두가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화는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화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한국은 많은 강국 사이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강국이에요. 강국 사이에 작게 있습니다. 쌓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둘러싸여져 있는데 굉장히 작은 나라고 저기서도 저희가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것은 제 동그라미 얇게 쳐져 있는 거에 반 정도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저러하다 보니 저희가 다른 나라의 의견에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독자 노선에 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저희가 아주 생명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서 나올까요? 원자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관이요.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있는 저 남중국해 근처의 바다를 통해서 파이프관에서 에너지가 오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쓰고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에너지의 출처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전쟁이나 혹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한테 에너지가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그게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가 끊어진다고 우리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나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한국이 남한이 북한이랑 얘기를 해요. 남한이 북한이랑 얘기하는 같은 민족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본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입을 막 대요. 왜? 아주 긴밀한 이해관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복자만의 뭔가 의견을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현명한 뭔가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 국제 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뭐 아주 전문가라서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단 미국의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바뀐 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건데 이 모든 게 굉장히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제일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네, 많이 주식하고 계시죠. 네, 일단 주식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랑 조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랑 약간 전략적인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그 관련주가 많이 바뀌었죠. 그건 근데 국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제 어떤 것에 수장이 되면 관련 주식이 변동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얘기고. 자,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일단 우리나라의 국내에는 지금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보다 바이든은 지금 당장은 한국과의 관계에 그렇게 큰 관심, 그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당연히 자기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 나라 대통령인데 그 보면 지금 바이든은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건 뭐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침체된 걸 살려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취임이 되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환경 문제예요. 기후, 환경, 특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당연히 외교를 위해서 이제 그 순방을 다니거나 하실 텐데 근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인 순방을 이루어지는 걸 조금 힘들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다들 이제 관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한 예로 그 중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을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예전에 오바마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트럼프가 딱 취임이 됐을 때 트럼프가 일본 먼저 가고요. 한국 가고요. 중국 세 국을 동시에 방문을 해요. 그때 이제 오바마랑 중국이랑 원래 미국은 사이가 원래 좋지는 않은데 오바마였을 때 특히 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뀌면서 이제 오바마와 트럼프가 가진 이미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대통령이랑 호칭을 조금 외람되는 뺐습니다. 지금 생략 잠깐 하고 얘기할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오셨을 때 중국에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자금성 점구고 네, 엄청난 큰 연애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그걸 누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막 뭔가 중국을 위해서 해준 거는 크게 없어요. 네, 크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분명히 외교부와 정부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어떤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조금 더 친하다라고 대외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부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조금 하시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많은 이제 에너지를 쓰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지켜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랑 친하다라는 그런 이 대외적 이미지를 보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썼는데 결국은 중국이랑 친하다고 하네. 우리는 뭐 때문에 싸웠지라는 얘기가 내부에 있다고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미국 사람이라서 뭐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바뀌었고 분명히 중요한 국가 중요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교류를 하실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교류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에 분명 이제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거죠.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만났어요. 교류를 해요. 국제 교류를 해요. 그럼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문화권이 전혀 다른 사람이랑 언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들이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20대 때 대부분 외국에 있었고요. 뭐 홍번역사로도 일을 했고요. 뭐 국제 일을 했어요. 그럼 다들 이렇게 영어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기준, 그 각 개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의 기준을 잘한다라는 기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좀 자신 있게 분명히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영어 우수자분들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영어 잘하시는 공무원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영어를 잘한다는 게 다른 나라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언어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고요. 근데 그때 그 영어를 할 때 혹은 다른 언어를 하실 때 그 어떠한 태도를 조금 적절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조직 내에서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뭔가?
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얘기할 때요. 가장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도구예요. 자, 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이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이게 지금 일본 일장기 많이 나오고요. 예, 그러면 그 외에 조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피 나왔어요. 피. 일장기. 해. 일장기 많이 나죠. 지금, 예, 태양. 뭔가 그 뜨거운 느낌이 많이 나시죠? 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어떤 분이, 그 연지곤지? 예, 연령제 좀 느껴지시죠? 연지곤지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연지곤지 나왔고요. 그런 연하장? 예, 연하장 얘기하셨고, 그거를, 느낌표? 이런 느낌도 얘기 많이 하시고, 참,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일장기를 남겨주셨지만, 어떤 분은 연지곤지를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빨간색 동그라미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그냥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각자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달라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용어를 들어가 보면 커먼,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누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랑 지금 울산광역시에 계시는 유지원님이랑 의정부시에 계시는 우승범님이랑 우리 셋이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우리가 세 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럼 우승범님과 유지원님께서 다 이제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그러한가요? 아니죠. 제가 처음 뵀어요. 그쵸? 온라인상으로 처음 뵈서 제가 어떤 빨간색 동그라미 누르면서 알겠어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우승범 님이 무슨 얘기지? 유주환 님이 무슨 얘기지? 저희 서울경력시에 지금 김경민 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지? 라고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A, B, C. 그러면 이 세 분이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뭐지? 라고 시작하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볼게요. 특히 우리가 지금 국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서 한들 그래도 이게 뭔가 100%다 전달이 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misunderstanding, understand가 이해가 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보실 건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글로벌 매너 보시겠습니다. 매너라는 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콜롬비아 대학교 MBA 기업 가정 CEO를 대상으로 이제 질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 설문조사 볼 때마다 질문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이 전제가 뭘까요?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 라는 게 그 전제죠. 그리고 다 공감하니까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에 영향을 준 요인은 뭔가 복수로 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93%가 대인 관계에서의 매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너. 나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매너야. 이 매너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게 외래어지요. 외래어인데 이거를 풀어놨어요. 행동하는 방식이나 태도, 순어가 태도, 버릇, 몸가짐 이런 것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매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봤을 때는요. 지금 성시경 매너 다리, 매너 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매너 다리라고 우리가 쓰는 게 상대방의 옆에 같이 서는 사람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뻗어서 맞춰주는 그런 약간의 그런 배려를 우리가 매너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친한 척은 해야 되는데 손이 살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살짝 떼주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배려를 매너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너랑 에티켓 지금 이
교육의 타이틀도 매너랑 에티켓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뭐 조금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요. 매너는 그런 거예요. 약간 우리가 양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태도예요. 그 배려심. 그런 건데 에티켓은요. 그런 거죠. 그거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뿡 꼈어요. 그거 상상만 해도 별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죠? 네, 이거는 에티켓이 안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에티켓이 없는 거. 왜? 이거는 당연히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배가 많이 아프시면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너는 어떤 거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닫히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막 와요. 그럴 때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건 매너예요.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막 국제 에티켓, 글로벌 에티켓이란 단어를 쓰고 글로벌 매너란 단어도 쓰고요. 네, 그 의전이란 단어도 써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비율 때문에 도가 내려갔네요. 자, 이 에티켓은요. 우리가 글로벌, 국제 이 사이에서 가져왔을 때 이 에티켓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어떤 집에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해. 이게 에티켓. 일본에 갔을 때는 어떻게 그 다다미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간장은 스시를 먹을 때 간장은 찍어 먹는 거야. 뭐 하시는 게 아니야. 네, 그런 게 에티켓이고요. 매너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닫고 가는데 옆에 뒤에 사람이 오면 문을 잡아주는 것들,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는 어떠한 몸의 그런 몸가짐 이런 것들이고요. 의전은 아마 여러분들 다 공무원이시라 의전에 대해서는 너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전은 국가 간에 왔을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웬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누가 먼저, 누가 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요. 자, 누가 먼저 말을 할 것인가, 누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런 순서가 중요해지는 게 의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전은 여러분 너무 머리 아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외교부에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을 보시고 그때 맞게끔 이제 행사를 하시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의전 때문에 굉장히 국가 외교 사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전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마 다른 뭐 수업 중에서 아마 국제 행사나 기획에서 아마 의전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서양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게 전 세계로 공통된 느낌이에요. 왜? 저희가 그 동양 사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논어 있죠. 논어가 실제로요, 전체적 논어를 읽어보신 분 분명 여기도 많으실 텐데 논어 내용은 전체가 그거예요. 예예요. 이게 뭐냐 전체가 실제로 매너에 관련한 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인연을 가져갈 것인가. 예,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공통된 것이다. 이 사람이랑 다시 보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매너를 우리가 지킬 때는 특히 매너가 좋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매너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실 때도 어떠세요? 우리가 나보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상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나 존경을 하지 않나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격이 좋은 분들, 매너가 좋은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존경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매너 어떨까요?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너를 좋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보실 내용은 매너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다문지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네, 무지가 좋은 관계 시작 가장 기본적인 게 매너입니다. 인사입니다.
네. 인사는 크게 좀 보시면요. 인사도 저희 간단해요. 인사 아까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이거 영어로 웨이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손을 흔드는 거 말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악수를 하는 게 있죠. 악수하는 것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호칭, 국가명, 이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호칭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직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원래 차장님인데 우리가 과장님이라고 뭐 어떤 기업에서 얘기할 때 이 직급이 달라지면 조금 잘못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호칭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희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뭐 미스터, 미시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뭐 많이 쓰긴 하지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스터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뒤에 붙는 건 성이에요. 성이에요. 그리고 자, 대통령을 부칭할 때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바이든이에요. 자, 지금 조 바이든이거든요, 이름이. 그럼 미스터 조가 아니라 미스터 바이든이고 대통령이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보면 미스터 문이에요. 미스터 제인이 아니라 미스터 프레지던트 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미시즈를 보면요. 라스트 네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서양의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미시즈 그러면 얘가 미스터 미시즈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문화가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결혼을 주변에도 많이 계시죠. 다녀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호칭을 부르는데 결혼을 했나? 갔다 왔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점점 물어보기 너무 이게 퍼스널해진 거죠. 사적인 거죠. 그래서 미시즈라는 걸 잘 안 써요. 우리가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부 동반으로 오신 경우가 아니고는 미시즈를 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네, 물어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여성인 담당자가 혼자 왔을 때 우리는 미시즈라고 쓰지 않고 미스터 미시즈는 어떻게 부부 동반일 때 쓴다. 그러면 미즈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성 전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미스나 미시즈를 상관없이. 그런데 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그 결혼을 안 했다는 전제하에 부르는 건데 이게 외국에 가시면 이렇게 헤이 미스 미스 이렇게 하는 게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그런 공식적으로 그 폴라이트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미즈라고 앞에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거로 여러분이 예약을 직접 하실 때도요. 타이틀을 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타이틀을 정할 때 뭐라고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시지 말고 남성분은 미스터, 여성분은 미즈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 미세스랑 미스는 웬만하면 그렇게 중요한 표현,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좋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나와요. 이제 외국에서 그 교류단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친히 미스터 뭐 누구를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미스 누구라고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sir 남자는 si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누구누구님 sir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sir 말고 ma'am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ma'am 이거는 아마 어릴 때 영어 선생님을 부를 때 아마 ma'am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ma'am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 ma'am이라는 건 그냥 여사님의 느낌이에요. 여사님.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30, 40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여사님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썩 유쾌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모든 공통적으로 그 여성분들은 조금 더 좀 나이보다 그 젊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여사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경우만 맴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자, 그 닥터라는
닥터라는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닥터라는 타이틀은 저희가 진짜 닥터, 의사도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도 PhD 해서 닥터를 쓰세요. 그리고 외국에는 굉장히 닥터에 대한 프라우드가 강하십니다. 네, 우리나라도 박사학위를 가진 명함에 보실 때 무슨 박사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속이 약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 뭐뭐 박사님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명함에 저희가 주고받았을 때 혹은 뭐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 닥터라는 걸 먼저 호칭을 한다. 그러면 닥터 누구누구, 닥터 킴, 닥터 닥터 이름 생각 안 나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우리도 누구 교수님 얘기하잖아요. 프로페서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보면 프레지던트에서는 그냥 우리가 대통령 말고 어떤 것의 수장도 의장도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잡 타이틀로 얘기하잖아요. 잡 타이틀로 얘기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티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티처라고 얘기하는데 티처가 아니라 그냥 그도 역시 그냥 미스터 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티처라고 한다고 해서 싸움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매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국제 교류를 하는데 메일은 항상 이름이 적혀 있죠. 메일은 적혀 있는데 만났을 때 어중간합니다. 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외래어로 적힌 이름을 보면 알파벳으로 적혀 있죠.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이걸 묵음으로 하고 어떤 나라는 묵음으로 하지 않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발음을 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에서 그거를 깨셔야 돼요. 국제 교류로 일을 하실 때는 머리에 뭘 깨셔야 되냐면 알파벳은 내가 나는 대로 발음을 한다라는 개념을 깨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어는 북미에서 쓰는 사람, 영어에서 쓰는 그들의 영어이기도 하지만 하나 다른 개념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공통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름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how can I pronounc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address your name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address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건 무조건 사전에 그 담당 직원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꼭 보좌관을 통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아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를 할 때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끼리는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뭘 하냐. 미국, 핀란드, 필리핀, 네덜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철자를 적을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철자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면 미국도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정식으로 쓰면요.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USA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작년에 말에 제가 부산 국제영화제를 갔어요. 국제영화제에 어떤 행사가 그때 당시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있었냐면 UAE 대사, 이집트 대사, 알제리 대사 부인 세 분이 한 영화 세션에 같이 모였어요. 중동 영화를 하나 보러 상영하는 거였는데 어마어마한 분 세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행사를 주최를 하시는 분이 미국 분이셨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미국 분인데 UA인데 계속 실수로 US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바서더 오브 USA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관에 전부 모든 사람이 굳었어요. 정적이라는 UAE 대사를 앉혀놓고 USA 대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국제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죠,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러면 실수로 근데 계속 잘못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게
실수로라도 발음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근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메일에 적으실 때도 이 단어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더가 붙어야 되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중국이랑요 대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이랑 대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단어를 적는데 우리가 인민공화국이랑 중국이랑 이거 봤을 때 그냥 중국 대만 쓰시다가 보시면 더 People's of Republic of China가 중국이고요. 대만은 Republic of China예요. 이 차이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다른 어디였죠?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동남아 어디 예를 들면 뭐 태국에 가셔서 말레이시아어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좋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미리 사전적 준비가 조금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러분이 교류 업무를 하실 때 좋은 의도로 좋은 걸 뭔가 하셨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호칭 그리고 나라 인사 이런 것들이 틀려서 초반에 뭔가 관계를 좋지 않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누가 해?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악수할 때는요. 여러분 악수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국제 교류 관계로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악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악수를 하실 때는 악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악수 못하는 사람 없어. 오른손을 들고 흔들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국제 관계에서는 그렇게는 인사하는 거를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네, 당당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으로 하세요. 오른손으로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기 사진에 보면요. 죄송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마크롱 대통령이랑 서로 알력 싸움을 하는 거를 악수로 그 취임 초기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냐면요. 지금 트럼프 손이 지금 빨간색인데 그 마크롱 대통령이 잡은 분만 하얀색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은 우리나라 깔보지 말아라고 꽉 잡은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손을 잡은 악력으로 그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가 글로벌 떼고 비즈니스 매너만 봐도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여자가 손을 내밀지 손 내밀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 그건가 그런데요. 비즈니스 안에서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레이디 퍼스트라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뿐 여자든 남자든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 먼저 남자 먼저 이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간적으로 배려한다라는 느낌으로 서로 악수를 해주시는 것도 순서를 보지는 것보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쑥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몰 토크입니다. 이 스몰 토크 우리 이거예요. 자, 제가 그런 거예요. 저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네. 물 한잔 하실래요?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게 스몰톡이거든요. 자, 국제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랑도 얘기할 때 이 스몰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아주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굉장히 내가 좀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조금 과한 스몰 토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How was your flight? 뭐 비행은 어땠어? 아니면 뭐 요즘에 어때? 뭐 거기는 코로나 상황은 어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실 때 yes or no로만 대답하는 질문보다는 뭐 어때 어떻게 how로 시작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조금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보실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요. 매너에 대한 이제 7가지를 좀 보실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국제 글로벌 매너 에티켓 하면 어느 나라 가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어느 나라 가면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국제 교류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거 아주 인류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7가지인데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매직월즈예요. 매직월즈라고 하면은 뭐지? 했을 때 그겁니다. 이 단어를 하면 분쟁이 줄어든다.
갈등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쓰는 단어고요. 이거는 우리 앉아 계시면서 마이크를 켜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혹은 한번 해볼게요. Excuse me, sorry, thank you. 맞죠? 영어를 잘하지 못하든 뭐 잘하든 상관없이 이 단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자, excuse me가 굉장히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네요. 이 한국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에 이게 실례합니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길을 지나갈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좀 많이 놀래는 게요. 그런 거예요. 길 지나가는데 부딪혔는데 얘기 없이 그냥 가요. 왜냐면 우리는 급하거든요. 마음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서. 막 부딪히는데 그 좀 어떤가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서 조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xcuse me. 그리고 뭔가 누군가한테 다가갈 때도 excuse me. 이걸 조금 생활 습관화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 sorry. 그 다음에 고마운 건 아주 사소한 거라도 thank you. 밥을 먹다가 뭐가 누가 저기 있는 소금을 가져다 줬다. thank you. 뭐 하다가 길을 가다가 나한테 먼저 가라고 배려해줬다. 땡큐. 이렇게 해서 조금 배려를 많이 보여주는 서로 배려 받은 거 감사하게 하고 배려를 보여주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세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시면 되게 이게 매너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실 건 그 거리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많은 이론 중에 좀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리에 관련한 거예요. 치약 중에 46cm 알고 계세요? 46cm.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숨을 이제 너무 친한 관계 그러면 어떤 부부 사이로 있을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 나의 아이랑 할 때는 46cm 안에 뭔가 숨결을 주고받아도 되는 사이인데 그 아니고서는 그냥 사회적 관계에서는 1m 정도 저희가 팔을 뻗었을 때 한 이 정도는 서로 유지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친절함과 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거는 뭐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겼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팔 하나 정도는 사이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더 보실게요. 이게 사일런스인데요. 밥을 먹을 때는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 문화에서는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한다던데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하는데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그냥 excuse me라고 말하고 다 먹고 말씀하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건 전 세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매너에 어긋나요.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서 하나 더 조금 보셔야 되는 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매너에 에티켓에 어긋납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먹을 때는 침묵을 한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그 화장실 매너예요. 화장실 매너 중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그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욕조를 벗어놔도 물이 배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를 하시고 나오시고 습식으로 씌우시고 하는데 세수를 양치질을 하시고 그 세면대 위에 물을 많이 떨어뜨리시죠. 근데 그 물을 외국 문화에서는 개를 닦아 주셔야 돼요. 쓰시고. 제가 승무원 할 때 그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을 하면 손님이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다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즈니스 클래스 딱 가면 청소를 할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알아서 닦고 나오세요. 닦고 나오세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그게 매너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써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뭔가 업무를 보시고 내가 외국에 가야 될 일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내가 쓴 화장실과 세면대, 바닥뿐만 아니라 세면대까지도 조금 깔끔하게 닦아주시는 것도 기본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에요. 자, 그 다음 걸로 보고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올게요. 지금 이 백인 남자가 있어요. 편견인데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은 하얀색
피부를 가진 백인 남성을 많이 떠오르세요. 많은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 특히 동양 사람한테 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굴 떠올리냐고 하면 스치는 이미지는 이 백인 남성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북미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영국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예, 하시는데 몰라요.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 중에도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이지만 하얀색 피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다양성에 대해서 전화 요금이 앞에 페이지를 그리고 유튜브 한 개 딱 넘어갈까요? 봤다 이랬으면 앞 페이지를 조금 보시면요. 지금 글로벌화가 되었어요. 맞지. 그래. 이 국경이 와이파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의 그거 교류가 와이파이만 좀 얘기해라.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Where are you from이라고 올라갔구나. 물어보는 게 굉장히 근데 무색해진 겁니다. 그렇게 요금제를 야, 사게 하시려면은 그 폰이 좋은 폰들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 S 시리즈에서는 그게 거의 안 돼. 굉장히 무색해질 거예요. A3G나 LG 모델 무슨 이런 식으로 내려가 얘기냐면요. 버려. 우리의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외국 문화의 그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제가 국제전문대학원에 나왔어요.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외국 학생한테는 외국 학생의 많은 유치를 위해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주는데 외국인인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우라고 해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울 때 자기 엄마와 아빠가 외국인임을 증명을 해야 그 사람이 외국인인 걸 인정을 받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포예요. 교민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국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죠. 머릿속도 소프트웨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바깥 껍데기만 하드웨어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이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가족민 증명서를 떼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교민으로 가서 그 가족 공개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 기존에 우리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른 외국인 학생 친구한테 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떻게 떼니?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요. 따지고 보면 인도 사람인데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엄마 아빠는 인도 사람인데 자기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다 캐나다 사람인 거예요. 북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넌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떻게 떼니? 너네 나라에도 그런 게 있니? 했더니 야 인도에 그런 게 어딨어. 인도에 그냥 만들면 돼.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인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어떻게 증명했니? 너 가족관계 증명을 어떻게 했니? 하니까 나는 그냥 봤을 때 외국인이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장학금을 받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외국인은요, 그냥 그 국적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밖에는 국적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 이민자가 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는 이미 너무 많은 이민자가 있어서 이 흰 피부색을 가진 남성분이요. 제가 국적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한 건 이분의 어머니는 페르시안 사람이고 이분의 아버지는 인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문화권이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류 업무를 할 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네 어머니는 어느 사람이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피부색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언어랑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따라서 뭔가 이거를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부색에 따른 차별.
그리고 뭔가 문화에 대한 차별을 절대 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많아서 그래요. 피부색만 보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피부색만 보고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유럽은 이미 그 대륙 안에 너무 많은 문화권이 섞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피부색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류 업무를 보실 때 단순히 피부색과 언어 하나 가지고는 모든 걸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물어보지 마세요. 친해지고 싶어도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왜 물어보시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 나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이를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아주 그런 경우 있죠. 막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져서 이 사람이랑 1년 넘게 뭐 일적인 거 말고 막 정말 그 집에 놀러도 갈 정도로만 친해졌어요. 그 정도 되시면 how old are you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from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이거를 너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배웠던 개념을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Where are you from?이 생각보다 조금 인종차별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나이, 남편도 물어보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부모님 뭐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 나라에서 먹지 않는 터부시 되는 음식을 왜 너는 먹지 않니? 맛있어, 먹어봐. 너네 나라 벗어났으니까 돼지고기 먹어봐. 이런 건 굉장히 좀 무례한 발언이라는 거. 자,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을 직접 겪든 겪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보여지는 곳에서 하시는 많은 행동들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게 가식적이라고는 보기가 힘든 게 지금 이건 그 본인의 국적기에서 내리셨을 때 비가 와서 본인의 우산으로 자기 보좌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좌관님들께서 이런 저희 우산을 씌워주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이게 우산을 이제 그 대통령이 씌워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참 따뜻한 사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 사람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요를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지금 돼지고기인데요. 무슬림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요. 비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 채식주의자세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드시지 않을까요를 미리 만약에 우리가 식사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비건인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배려가 되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손인데요. 이거는 오른손이에요. 많은 에티켓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도 뭐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커리큘럼 보니까 동남아 어떤 국가는 뭐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쓰고 그런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써요. 그런데 왼손은 대부분 많은 종교에서 화장실 처리하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손은 잘 쓰지 않고 오른손을 기본으로 하는 게 국제 매너, 공통적인 매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교류하실 때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국가 간 에티켓은 여러분이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 말고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문화관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가 배려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제가 조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준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나지 조금 조급해요. 네.
그런데 배려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아까 보신 건 공통에 대한 내용이고요. 차이에 대한 내용을 3개만 빨리 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럼 빨리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덜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차이에 대한 걸 조금 볼게요. 문화 차이인데요. 문화 차이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시고 국가 간 에티켓을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차이에 대해서 기본 뿌리만 아시면 그 나라에서 왜 그게 터부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쉬워요. 자, 이 그림부터 볼게요. 스마일이에요.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스마일이죠. 웃음 웃음. 네, 사카사카시 쓰세요. 자, 요즘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요 세로로 콜론 있고 되는 것도 스마일이에요. 왼쪽은요 동양이고요. 오른쪽은 서양이에요. 왼쪽은 눈이 있고요. 오른쪽은 입이 웃고 있어요. 웃는 것만 그런가? 아니에요. 답하면 우는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눈이 울고요. 외국은 입이 울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동양은 감정을 눈으로 표현하고 서양은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가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저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를 먼저 이해하시면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나랑 틀려 라고 생각하다가 다르다라는 거 인정만 해도 마음 편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냐면 너는 너 하는 거고 나는 나 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세요. 자, 문화 차이를 좀 보면 거기에 대한 이론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찾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커요. 커가지고 어떤 말까지냐면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를 연구한 사람의 수만큼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정의가 많은데 이 문화를 이 두리뭉실한 개념을 정량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표현을 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뭐 홉스테드라는 분이 하신 이론도 있고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한 사람이 이론도 있어요. 제가 이 연구자를 알려드린 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듣고 흘리실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버드에서 게딩 모어라는 책도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 협상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 진행 과정도 있고 어디서 제일 많이 엎어지는가를 봤을 때요. 우리가 회의 중에 아젠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젠다 때문에 깨지는 건 국제회의의 8%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진행 과정에서 있어나는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92%가 깨지는 게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 게딩모어를 쓴 그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화 차이보다 사람 개개인의 성격이 더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문화를 얘기하면은 조금 더 큰 틀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좋은 책이고요. 자, 그 컬처 맵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3가지 정도 개념을 짧게 보실 건데요. 이 개념은 한번 조금 잡아 놓으시면 다른 나라를 대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먼저 저맥락, 고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심적, 관계 중심적, 그리고 직선적 시간, 탄력적 시간 이 3가지 기준 보실 거예요. 저맥락, 고맥락은요. 이 그림으로 보실 건데요. 저맥락은 파란색 그림이고요. 고맥락은 빨간색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맥락은요. 콘텍스트, 맥락이 작다예요. 작다. 어떤 거?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고맥락은요. 이 말이요. 뿅 돌아요. 돈다는 얘기는 이 말에 적힌 그 글자 외에도 많은 의미를 같이 묶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저맥락은요. 생각이 없죠. 지금 오른쪽에 say라고 적힌 거 보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로 말하는 거. 그런데 고맥락은요. 생각을 해요. 말로 뱉는 걸 굉장히 다듬어서 내요. 보실게요. 저맥락은 이런 겁니다. 정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요. 메시지는 굉장히 액면 그대로 드러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맥락은 미묘하고 다중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은 세련됐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시적인 표현들 있죠. 뭔가 은유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많이 들어간 표현들을 고맥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맥락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인지 저맥락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옷을 입은 남자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2번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두 가지 그림에 있는 이 남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굿 나왔습니다. 신나 보입니다. 네. 기쁨. 네. 좋아요. 오, 좋아 보여요. 두 그림 다 그럴까요? 지금?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의 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어색한 웃음입니다라는 표현을 주신 손은경님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보면 이 차이가 있죠. 두 개 다에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분명히 보시면서 뭐 하나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하나는 좀 뭐랄까 좀 웃는 척하는 게 아닐까. 애써 어색하게 웃는 게 아닐까. 나한텐 그렇게 보이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비장함.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분이 둘 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라고 하고 뒤에 배경을 전혀 안 보신 분들은 저맥락이에요. 저맥락적으로 사고를 하시는다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뒤에 사람이 보이는 분들 있죠. 뒤에 배경이 보이고 그래서 한 그림은 이 뒷사람 때문에 뭔가 이 사람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뭔가 사연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이분이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고맥락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맥락이 좋다, 고맥락이 좋다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사고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고맥락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울 때 창문을 열라고 안 하고 아이고 덥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고 덥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고 덥다 하면 그 눈치껏 다른 사람들이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라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을 켤까요? 어쩔 거야? 눈치 보고 있으면 너는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고맥락적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있느냐? 듣는 사람한테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잘 해석을 해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떨까요? 고맥락적 사회에서는 뭔가 서로 간의 이해라든지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좀 표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고맥락적 문화와 저맥락적 문화에서요. 법률은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 명확한 계약. 우리가 친구랑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한 시간만 강의를 하러 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메일로 주고받았겠죠. 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계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말로 하는 거 말고 메시지로 정확히 남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맥락적 문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데 너랑 약속해. 그리고 보증을 한 명 쓰면 너도 지금 여기서 봤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맥락적 문화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서면으로 보증을 해야 된다.
공간적 개념에서도요. 여러 명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고맥락적 문화에서는 친해져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너랑 나랑 친해야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지고 내가 눈만 찡긋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는 게 생기는 건데 저맥락적 문화에서는 반대적 개념이라서 개인적 공간을 더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 보지 않고 좀 뒤에 보면 협상 관계도요. 우리가 그 고맥락적 문화 관계에서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쌓아서 마지막에 협상 끝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맥락적 문화에서는 협상 자체가 목적이고요. 거기 그 관련한 일만 하고 그걸 위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다른 나라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해야 하는 국가들은 저맥락적으로 사고하는지 고맥락적으로 사고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셨어요? 미국이 제일 저맥락적이에요. 미국이 제일 저맥락적.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분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를 뭐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하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큰 뜻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이걸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막 분석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일본, 한국이 굉장히 고맥락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자어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한자어가 뭔가요? 한자어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많이 넣어놓죠.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문화권에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많네.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료가 아마 공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조금 우리가 교류할 나라들이 저맥락인지 고맥락인지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소통이 힘든 곳. 저맥락 대 저맥락, 고맥락 대 고맥락, 저맥락 대 고맥락입니다. 어디가 제일 소통하기 힘들까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2번과 3번이 많이 나오죠? 1번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2번, 3번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답은요. 2번이에요. 네. 2번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만났어요. 우리나라도 막 의미를 담아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함축적으로 얘기하고요. 중국 사람도 이런 게 아닐까요? 함축적으로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 무슨 의미로 말을 해야 되는지를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봐고 저 사람이 저런 제스처를 취했어. 그 사람이 그때 말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었어.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고맥락과 고맥락이 만나면.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고맥락적인 상사와 고맥락적인 그 직원이 같이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뭐냐? 조금 더 표현하는 거예요. 저 맥락적으로 사고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볼 때는요. 자, 웬만하면 문서로 남긴다. 웬만하면 메일로 대화를 한다. 메일로 했을 때도 뭔가 더 조금 표현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화로 뭐 컨퍼런스 콜이나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같이 알고 싶으면 이것처럼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실 건 그거예요. 업무 중심적이냐 관계 중심적이냐를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복숭아가 있고요. 코코넛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업무 중심적으로 표현한 사진일까요? 복숭아일까요? 코코넛일까요? 업무 중심적이라는 것을 표현한 사진은 복숭아일까요? 코코넛일까요? 복숭아. 네. 손은경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손은경, 이게 경남 김해시 계시는 손은경님께서 복숭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숭아라고 왜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채팅에 남겨주실까요? 지금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손은경님께서 제가 갑자기 지정을 해서 약간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네, 복숭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메시지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손은경님께서는 지금 그 중간에 열매가 씨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업무 중심에는 그 씨앗이 앞으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업무 중심에는 그 씨앗이 그 관계 업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막 자유자재로 넘어가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유하셨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는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답은 맞으셨어요. 깍차 있어서라는 얘기 됐어요. 답은 맞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 중심적인 문화권에 가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엔 굉장히 부드러워요. 미국 뭐 업무 중심적인 대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사람 만나면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업무로 들어가면요. 하나도 안 부드러워요. 굉장히 딱딱해요. 업무 중심적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부드럽게 들어가지만 친절하지만 업무로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관계 중심적인 코코넛이죠. 이 코코넛은 뭐냐면 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뚝뚝하고 이렇게 좀 시간과 공이 들어가요. 어떤 노력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관계를 한번 맺고 나면요. 코코넛 안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쑥 들어가죠. 한번 뚫으면 쑥 들어간다고 해서 관계 중심적 코코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업무 중심적은요. 굉장히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비즈니스 지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만 하세요. 네,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데 일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 때문에 만나면 다른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요. 하는 걸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일을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의 차이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니까 좋았어. 너 일 잘하는구나. 좋았어. 좋은 파트너야. 그랬는데 이 일하는 관계가 끝나잖아요. 빠이예요. 빠이예요. 네.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출장을 갔는데 이 중국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무뚝뚝한데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도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친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해서 일해도 되겠다 싶으면 일을 빨리 처리해요.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따거 고마워 하면서 자 선물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관계 중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영어로 적혀 있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실 텐데 영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만 한번 볼게요. 자 릴레이션십이라고 적힌 건 관계 중심적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져요. 그러면 다른 인맥관계가 일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는 관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근데 관시라는 얘기도 그 얘기 나중에 내가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관시가 대부분 사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만큼 보여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잘 없다라는 얘기고요. 관계 중심적 말고 반대되는 개념의 업무 중심적인 건 그 업무 담당자와 1대1로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 중심적이랑 관계 중심적을 보면요. 자, 고맥락, 저맥락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맥락적인 사고에서 서로를 많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서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한다고 했죠.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신뢰관계도가 쌓이면 일처리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고맥락적인 사고들이 대부분 관계 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게 그것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는 보시긴 조금 힘듭니다. 미국이 대부분
미국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 뒤로 갈게요. 네.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이쪽이 굉장히 업무 중심적이거든요. 일할 때는 일만 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되게 업무 중심적이기 때문에 저 맥락이 업무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일과 일대로 해서 굉장히 일을 잘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 고맥락적인 사고고 관계 중심적에서 일 잘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을 잘해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단어 한두 개가 저희가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 단어 한두 개 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친절하다고 해서 관계 중심적은 아닙니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만났어요. 저희 문화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외국에서 지내면서 그런 표현이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이 없다는 게 그 상황이랑 그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팩트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신뢰를 더 가진다거나 그런 건 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다고 해서 아니면 앞에 조금 프렌들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보실 게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직선적 시간과 탄력적 시간입니다. 직선적 시간, 탄력적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직선적 시간이라는 건 이미지가 있을까요? 먼저 그 설명을 한번 볼게요. 직선적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업무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시간별로 나눠서 마감을 딱 정확하게 잡고 시작을 하실까요? 대부분 그렇게 업무를 보실 텐데요. 업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 끝나면 이거 이거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오늘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달력이 있어요. 자, 2월 1일부터 28일까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이거는 이거 여기서부터 며칠까지는 여기, 데드라인은 언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직선적 시간의 그런 사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융통성, 이래도 좋지 저래도 좋지 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거, 체계적인 조직을 강조하는 게 직선적 시간 사고라고 보시면 좋고요. 탄력적 시간 이런 겁니다. 업무를 하는데요. 약속을 해도요. 그런 거죠. 그때 나의 판단에 따라서 나랑 이 사람이랑 3시에 약속을 했지만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앞에 오면요. 그냥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 게 오케이가 되는 사회예요. 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업무 순서가 바뀌고요.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처리돼요. 그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되면서 중간 개입이 가능하다는 게 만약에 나중에 시작한 일이라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걔가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부터 예전부터 이걸 했고 이게 마감이 그런데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가 봤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해. 그럼 그거부터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가 탄력적 시간입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죠. 이거 보시면 모노클로닉 모노 하나잖아요. 모노클로닉을 저희가 직선적 시간이라고 하고요. 폴리클로닉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 이 폴리클로닉을 탄력적 시간이라고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적 시간에서는요. 일이나 절차나 스케줄이 굉장히 꽉 차져 있어요. 시간이랑 계획이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구분할 때 개인적인 일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으로 모두가 계획을 동의를 한 것부터 먼저를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모노클로닉. 폴리클로닉은 사람 중심적이라서 일보다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먼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모노클로닉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에서는 계획이 많아요. 계획이 많은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언제까지는 데드라인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서류의 양도 많은 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증명을 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탄력적 시간에서는요. 업무가 어떤 일인지 조금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요. 행정 처리보다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만 담당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돕자면 보세요. 저희가 울산에 있는 유지원님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잘 보여서 제가 자꾸 부르고 있어요. 네. 자, 유지원님께 이런 어떤 업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지원님께서 행정 처리를 다 예쁘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유지원님이 갑자기 큰 일이 있으셔서 그 일에서 빠지시고 다른 권기준님이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권기준님은 저희가 그런 인수인계를 해줄 때 전화나 혹은 메일로 이 서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선플은 안녕하세요 권기자님 네,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놓는 게 직선적인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일의 형태예요. 네, 이해하셨죠? 우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폴리클로닉 즉 탄력적 시간에서는 유지원이 혼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담당자예요. 다 알고 계시고요. 본인이 그 서류가 어디 있고 뭘 하는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지원님은 그 일에 정말 전문이시고 담당자시겠죠? 그런데 유지원님이 갑자기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걸 인수인계를 쉽게 해줄 수가 없죠.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그죠?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관료 체제도 굉장히 뭔가 복잡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렇게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차 바뀌어왔다라고 조금 볼 수는 있겠죠. 자, 직선적 시간에서 어떻게 사고하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요.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하는 나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지나간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는 오늘 딱 왔어요. 그러면 현재를 봤을 때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 순서를 A, B, C, D, E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A 하면 B 하고 B 하면 C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그거겠죠. 12월인가 봐요. 그래서 현재가 12월이기 때문에 1월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세우면서 옆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What is for February라고 적혀 있는 게 2월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2월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대한 그 계획도 잡고 2월에 대한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자, 그 스페인 사람은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이 스페인 사람이 조금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그 탄력적 시간에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스페인 사람은 시작하고 언제쯤 끝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 사람은요. 대표적인 직선적 시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독일 사람은요. 9시 출근해요. 그럼 9시에 출근해요. 일 시작해요. 12시 점심 먹어요. 그러면 여긴 점심이 2시간인가 봐요. 12시에 와서 또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다시 할게요. 스페인 사람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이건 거예요. 9시 출근인데 9시 반쯤 해서 와요. 그럼 일을 10시쯤 시작해요. 10시쯤에 시작했으니까 12시 반쯤까지 일을 하고요. 그럼 우리 좀 늦게 했으니까 점심 좀 늦게 먹을까 하면서 조금 천천히 먹고 3시쯤에 들어와요. 그러면 미팅이 계속 밀리겠죠. 그러면 마지막 미팅은 저녁 먹으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좀 재밌는 사고죠.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요.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왜 여기까지가 데드라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우리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런 시간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나라는 저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데드라인을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개념이 잡히실 수 있겠죠.
아까 업무 중심적, 관계 중심적은 고맥락, 저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시간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맥락적으로 사고를 하시는데요. 시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직선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고맥락적인데 시간을 봤을 때는 직선적 시간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 어떻게 이 나라는 그런 문화를 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획을 조금 더 잡으실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계획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조금 그 매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맥락적이라고 해서 정량적으로 중국이 더하다, 덜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사람과 사람만이 다르고요. 그때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평가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교 우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건 그거예요. 자, 미국 사람 만났어요. 미국 사람 만나서 생각을 하죠.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지? 미국에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던데 혹은 이렇게 한다던데 아니면 조금 더 약간 미국스럽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적절한 문화 수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중간쯤으로 하시면 제일 좋대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인사를 하는 그것을 강요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미국식으로 이렇게 막 인사를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쯤으로 악수를 적당히 하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 왔을 때 한국식으로 인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제일 좋냐면 내가 아는 그 비즈니스 매너 수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되 너무 과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다. 적당히 하시되 적당한 수준으로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조금 더 매너 있게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문화 차이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 교류 교류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답답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실까요? 네, 그런데 그때 한 번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저는 이 개념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르다라는 건 너는 좀 틀린 것 같지만 내가 말은 하지 않을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네 나라에선 그게 맞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맞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쪽이 더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맞고의 사이에 맞음과 맞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마 서로 간의 존중과 존경 아닐까요?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그 성경에서 보셨을 거고요. 이 얘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은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왔지만 이 얘기는 황금률이 성경에도 있고요. 코란에도 있고요. 불경에도 있고요. 논어에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 황금률 그 많은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혹은 처음에 관계를 틀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한테 먼저 베푸는 것
그리고 내가 반대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상대방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그 한금융만 마음에 가지고 계셔도 많은 문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쉬는 시간 없이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예, 질문을 받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자께 남겨주시면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긴 시간, 오늘 내일까지 계속 교육이 이어지는데 파이팅 해서 계속 교육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